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중을 크게 버렸어, 가자! 네, 그럼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자료 2페이지 보시면 이제 표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경영 의사 결정의 유형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좀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료상으로는 표로 들어가 있지만 칠판상으로는 그냥 판서 형태로 끌고 갈 거고, 그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경영 의사 결정의 유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국한된 문제뿐만 아니고 물론 이제 인문 특강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제 경영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가시면 이 유형 또는 분류에 대한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을 하고, 그 유형 또는 분류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시험 문제 만들기 좀 좋은 측면들이 있어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어떤 형태로 정리하시는 게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냐면, 뭔가 나눴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누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뭘 가지고 나눴을까요? 기준을 가지고 나눴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분류, 유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기준과 연결시키시는 건 너무나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출제형 문제 베이스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형태의 문장이 되냐면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기준과 뒤에 결과가 맞게 정리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객관식 문제 형태로 자주 물어볼 거기 때문에 항상 유형이란 얘기 또는 분류란 이야기가 나오면 기준이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지금 얘에 대해서는 역시나 자료 보시면 모두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 의사결정 상황. 두 번째, 정보의 유형. 세 번째, 의사결정 성격.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일 첫 번째, 의사결정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좀 끌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사결정 상황이라는 것은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말 그대로예요. 의사결정 단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상황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2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그 2가지가 바로 뭐냐면 Decision Making Unit, 의사결정 단위를 의미합니다. 의사결정 단위가 하나인 경우와 의사결정 단위가 2개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의사결정 단위가 하나인 경우는요, 다시 3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3가지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누어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단위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역시나 이제 예를 잡아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의사결정 상황이 바로 뭐가 되냐면 문제 푸시는 거잖아요. 객관식 문제 푸신다고 가정했을 때 먼저 문제 쭉 읽고 퀘스천 마크까지 가시면 그 순간 문제는 인식되시는 거고요. 문제가 인식되고 나면 그 순간 맞춰야지 라는 목표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살짝 내리시면 보기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대안들을 탐색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올까요? 그 탐색된 대안들을 평가해 주어야 되는 거죠. 보기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여러 개의 보기들을 평가해 주어야 하는 거고, 그걸 평가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그 문제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객관식 문제 하나 푸는 것 역시 경영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대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안들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의사결정 단위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은 일치할까요?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나겠죠. 결국
의사결정 단위가 하나인 경우에는 각 의사결정 단위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의 차이에 따라서 확실한 상황, 위험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정보의 양 때문에 요 세 가지 상황이 갈라진다고 했으니까 그 정보의 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세 가지 상황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잡아 놓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시각적인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의사결정 단위가 현재 0%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늘려갈 거고요. 어디까지 늘려갈 거냐면 100%까지 늘려갈 거예요. 그러면 왜 110%, 120%, 200%, 300%까지 늘려가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100%가 넘어가는 정보는 불필요한 정보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0%에서부터 100%의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 스펙트럼 안에 어딘가에 의사결정 단위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경우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어떤 상황일까요? 의사결정 단위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확실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이 모든 정보를 조금 있어 보이게 이야기하면 완전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실한 상황은 의사결정 단위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 다시 이야기해서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상황과 불확실한 상황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모든 정보가 아니라 일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라는 건데 역시나 시각적으로 가자고요. 지금 요 점이 확실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범위가 좀 넓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보가 좀 적은 쪽이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좀 많은 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정보가 좀 적은 쪽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좀 많은 쪽을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가 상대적으로 정보가 좀 많은 거고 얘가 상대적으로 정보가 좀 적은 거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다, 적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일부 정보 중에 확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우린 그걸 정보의 양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확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린 그걸 정보의 양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다시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드리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단위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일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일부 정보 중에 확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단위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일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들 중에는 확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확실한 상황, 위험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개념 잡아드렸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라서 확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실한 상황 쪽으로 갈수록 의사결정 단위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은
증가하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상황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은 다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어떤 얘기가 얹어져야 되냐면요. 각 의사결정 단위는 이 세 가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각 상황별로 뭘 해주어야 할까요? 의사결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의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사결정 단위는 수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게 다 확실하니까. 이에 비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사결정 단위는요. 뭘 가지고 있냐면 확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확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냐면 통계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하의 의사결정에서는 통계학적인 방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예요.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물론 그 자료에 표현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 조금 상황을 나눠서 갈 건데 이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사결정 단위는 사실 상황적으로 두 가지로 갈라져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와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역시나 조금 시각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의사결정 단위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진다는 거고 만약에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얘는 어디로 이동하는 걸까요?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결국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으로 바뀔 테니까 이제는 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면 되냐면 통계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죠. 이제 이 나머지 하나가 지금 자료에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사결정 단위가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될 거냐면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불확실한 상황이요. 시험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그 객관식 시험 문제 푸는 거 가지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제 다 읽었고 보기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났더니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까만 건 글씨고요. 하얀 건 종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딱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역시나 시험 상황이니까 모두 불가능할까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모르는 문제니까 양심에 호소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비워두실까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찍으실 겁니다. 찍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에선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찍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찍는다라고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역시나 이제 뭐 첫날이기도 하고 조금 이제 천천히 가는 관점에서 여담 삼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찍으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 형태의 질문을 해보면 그 요즘 분들이 가장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찍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일단은 그 모르는 문제를 제껴두고요. 나머지 문제를 다 푸세요. 그리고 나서 푸신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각 보기별로 도수 분포표를 만드세요. 1번이 몇 개고 2번이 몇 개고 3번이 몇 개인지에 대한 도수 분포표를 만드시면서 다 표를 만든 다음에 어떤 걸 찍으세요? 가장 빈도가 낮은 번호를 찍으세요. 그리고 그게 요즘 분들이 그 가장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찍는 방법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은요.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방법이세요. 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왜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찍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시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무제한의 시간에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근데 찍는 데다가 시간을 그만큼 써버리면 그만큼 시간은 흘러갈 거고 다른 문제 푸시는데 물론 다 푸신 상황이니까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너무나 어쨌든 시간을 많이 쓰시는 거긴 하죠.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써서 그게 승률이 높으면 제가 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의 오류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도수 분포표의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그 도수 분포표가 맞다라면 어떤 전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푼 문제가 전부 다 정답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능하실까요?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떠한 가정에 오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사실 그 방법을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방법을 쓰시냐면 출제자가 한 세트의 문제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각 문제 세트에 별로 보기들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맞췄을 거라는 가정 하에서 그 방법을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제가 요새는 제가 문제를 풀 일은 거의 없고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게 제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역시나 예전에 제가 요즘은 이제 사정 때문에 못 하고 있긴 한데 예전에 제가 공기업 문제를 출제할 때를 떠올려 보면 진짜 그때 공기업 출제하면서 한 번도요. 한 세트의 문제를 만들어 놓고 1번이 몇 개고 2번이 몇 개고 3번이 몇 개인지 헤아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출제가 다 그래요. 예, 별로 출제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보기에 대한 전체 개수에 대한 밸런스를 맞췄을 거라는 그 가정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 방법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긴 하지만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듣니까 되게 충격받으시는데 그 충격적인 얘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제가 그 한 세트의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나서 각 보기별로 몇 개인지를 헤아려 본 적은 없는데 그 전체적으로 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본 적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하고 출제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면 그렇게 쭉 흘러가는 것을 본 다음에 한쪽 번호에 답이 몰려져 있으면 뿌듯해요. 네, 그게 여러분들하고 출제자의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극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방법은 가급적이면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게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거 얘기하다가 좀 얘기가 많이 가긴 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찍는 방법 전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거 설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찍는 방법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도 학창시절에 찍었던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방법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찍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거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논점을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옛날에 저희 때는요. 옛날에 학창시절에 어떤 방법으로 제일 많이 찍었냐면 가장 독한 케이스요. 주사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굴립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웃으시는데 민망해요. 정말 민망합니다. 그래서 각광을 받았던 볼펜 하나가 있어요. 요즘도 나오더라고요. 모나미 각진 볼펜 혹시 기억하실까요? 까만색인데 오각형 각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도 있었냐면 사실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방법이 가장 깨끗한데 다른 거 아니고요. 모르는 번호가 나오면 그냥 시계를 봐요. 시계를 보고요. 그때 초침이 3초나 8초를 지나가고 있으면 고민 안 하고 3번 찍고 2초나 7초를 지나가고 있으면 고민 안 하고 2초를 찍는 겁니다. 2번을 찍는 겁니다. 그냥 신의 뜻에 맡기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런 방법을 가지고 찍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정말 돌아오는 거죠. 지금 찍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찍는 방법 여러 가지를 잠깐 예시적으로 드렸는데 사실 이 방법들 중에는요. 이 방법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의사결정 단위가 직접 의사결정하고 있지 않아요. 의사결정 단위의 외부에 있는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결국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결정 단위의 외부에 있는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론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의사결정 기준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사결정 단위가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결정 기준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불확실한 상황 하에 의사결정에서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말씀드렸고, 여기까지가 의사결정 단위가 하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 단위가 2개 이상인 경우고 여기는 상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의 상황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냐면 상충 상황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고, 이 상충 상황과 관련해서 딱 2가지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 상충 상황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상충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간단한 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상충 상황의 의사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게임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이 게임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물어봐질 가능성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상충 상황에서는 게임 이론을 통해서 의사결정한다는 사실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키는 이거예요. 상충 상황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상충 상황이 뭔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문장을 던져 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이 문장을 말씀드리면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되게끔 해 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상충 상황이라는 것은 한 의사결정 단위의 의사결정이 다른 의사결정 단위의 의사결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 번 더요. 그냥 들으세요. 상충 상황이란 한 의사결정 단위의 의사결정이 다른 의사결정 단위의 의사결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걸 받아 써서 그 다음에 외우려고 하시면 계속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라서 못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역시나 이 표현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뭐를 정리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냐면 상충 상황의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만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문제 베이스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다음 중 상충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되면 그 주어진 문장들에 대해서 요 예를 대입하세요. 그래서 이 예가 말이 되면 그건 100% 상충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고요. 말이 안 되면 100% 상충 상황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예가 뭐냐라는 건데 다른 게 아니고요. 아주 익숙한 거예요. 이게 상충 상황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뭘까요? 가위바위보요. 그 가위바위보가 상충 상황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세요.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가위바위보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면 그 가위바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의사결정 단위가 2개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할까요? 혹시 가위바위보 혼자서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거울과 함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는 의사결정 단위가 2개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죠. 조금 더 가면, 그렇다면 가위바위보 게임의 규칙상 50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가위바위보 게임의 규칙상의 문제는 없어요. 단지 승부가 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는 의사결정 단위가 2개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50명이 가위바위보 하는 걸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러면 가위바위보 게임의 규칙상 두 사람은 순차적으로 의사결정할까요? 동시에 의사결정할까요? 동시에 의사결정하게 되는 거고 그게 상충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와 B는 동시에 각자의 짱구를 굴려서 세 개 중에 하나의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A는 가위의 의사결정을 하고 B는 주먹의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아까 제가 그냥 구두상으로 불러드렸던 그 문장이에요. 한 의사결정 단위의 의사결정은 다른 의사결정 단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성과에 영향을 주니까 B는 이기는 성과를 가져가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한 의사결정 단위의 의사결정은 다른 의사결정 단위의 의사결정 성과에 영향을 주니까 A는 지는 성과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상충 상황의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상충 상황은 그냥 가위바위보로 이해해 놓으시는 게 가장 간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의사결정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들 전부 다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 가장 꼭지 큰 게 일단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사결정 단위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라는 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보라는 것이 형태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정보의 유형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정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정성정보라고 하는 것과 정양정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성정보가 뭐고 정양정보가 뭐냐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관점으로 많이 드리는 얘기를 드리면 정성정보라는 것은 숫자로 표현하기 좋지 못한 정보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정양정보라는 것은 숫자로 표현하기 좋은 정보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드리는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거 한 가지가 있으세요. 지금 제가 얘는 숫자로 표현하기 좋지 못한 정보, 얘는 숫자로 표현하기 좋은 정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숫자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숫자가 형태가 숫자냐 숫자가 아니냐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숫자라는 것은 객관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성정보는 단순하게 형태로 숫자가 되느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관적 정보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정양정보라는 것은 객관적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떠한 정보가 숫자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주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라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정성정보와 정량정보에 대한 개념은 이야기가 됐고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끌고 가면 이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당연히 의사결정은 정성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과 정양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 그 각각을 정성적 의사결정과 정양적 또는 계량적 의사결정으로 나누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정보의 유형에 따라서 정성적 의사결정과 정양적 의사결정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떠한 기준이 들어가 있냐면
의사결정 성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도 경영 의사결정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사결정 성격에 대한 거 잠깐 말씀드리면 역시나 이제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 경영학은 어떠한 시도가 계속 있어 오긴 했냐면 이 의사결정을 수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바로 의사결정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연결시켜드리면 일반적으로 수식화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수식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란 이야기는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의사결정 성격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끌고 가면 경영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고, 용어 쓰지 말고 개념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식화의 가능성이 높은, 다시 이야기해서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의사결정과 수식화의 가능성이 낮은, 다시 말씀드려서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결정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각각 용어상으로 표현하면 수식화의 가능성이 높은 의사결정을 정형적 또는 구조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고, 수식화의 가능성이 낮은 의사결정을 비정형적 또는 비구조적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의사결정 성격과 관련된 내용들 역시 크게 문제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나와 있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의사결정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사결정 수준은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의사결정은 기업 내에 있는 경영자가 하는 거고요. 그 기업 내에 경영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 명이 있다면 당연히 그 여러 명 사이에서는 뭐가 잡히게 될까요? 서열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그 서열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사결정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뭐 직관적으로 가더라도요,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와 낮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의사결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는 경영자의 서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가장 높은 층을 우리는 최고 경영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층을 중간 경영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경영자를 우리는 하위 또는 일선 경영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용어 쓰지 말고 역시나 개념적으로만 끌고 가면 경영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가 수행하는 의사결정, 중간 경영자가 수행하는 의사결정, 하위 경영자가 수행하는 의사결정으로 나누어지게 될 거고, 이제 거기다가 용어만 입히면 일단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최고 경영자가 수행하는 의사결정을 우리는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중간 경영자가 수행하는 의사결정을 관리적 또는
전술적 의사결정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위 또는 일선 경영자가 수행하는 의사결정을 운영적 또는 업무적 의사결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경영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가 수행하는 전략적 의사결정, 중간 경영자가 수행하는 관리적 또는 전술적 의사결정, 마지막으로 하위 경영자가 수행하는 운영적 또는 업무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의사결정 수준과 관련된 이야기들 다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자료 보시면 이쪽에 뭔가 쓰여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요 내용들을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건 다른 거 아니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의사결정 성격과 결합시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서 경영 의사결정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다가 의사결정 성격이라는 것을 결합시켜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미 정리하신 것처럼 경영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성격에 따라서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전략적 의사결정 쪽으로 갈수록 비정형적 의사결정의 성격을 띠는지 정형적 의사결정의 성격을 띠는지, 반대로 운영적 의사결정 쪽으로 갈수록 정형적 의사결정의 성격을 띠는지 비정형적 의사결정의 성격을 띠는지를 정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개념적으로 정리했으니까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면 확인하면 전략적 의사결정 쪽으로 갈수록 의사결정 성격은 비정형적인 성격을 보이고 운영적 의사결정 쪽으로 갈수록 정형적 의사결정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표현이 모든 전략적 의사결정이 비정형적 의사결정이고 모든 운영적 의사결정이 정형적 의사결정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략적 의사결정 쪽으로 갈수록 비정형적 의사결정의 성격을 가지는 거고 운영적 의사결정 쪽으로 갈수록 정형적 의사결정의 성격을 가진다는 거지 모두 다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료 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전략적 의사결정은 대부분 비정형적 의사결정이지만 일부 정형적 의사결정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운영적 의사결정은 대부분 정형적 의사결정이지만 일부 비정형적 의사결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의사결정 성격과 의사결정 수준을 결합시키는 문제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경영 의사결정의 유형이라는 관점에서 의사결정 상황, 정보의 유형, 의사결정 성격, 의사결정 수준과 관련된 이야기들 전부 다 정리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제1절 경영학과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가 되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2절 경영의 구성 요소와 원리에 대한 이야기들 이어가겠습니다.